자, 이제 그 세법을 먼저 좀 보시면 그 해설지를 다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걸 좀 보시면 이제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문제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대로 한다. 맞아요. 자, 수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죠? 공급이 있고 여기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를 하잖아요. 수입에 대해서는 왜 과세한다 그랬죠? 소비지구 과세원칙. 소비지구 과세원칙이 뭔지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해설 강의니까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시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화의 수입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그 소비자가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간에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얘기하면 항상 재화만 얘기하지 용역의 수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없어요. 세관장을 거쳐 들어오는, 그러니까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수입이에요. 정확한 수입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세관을 거쳐서 들어올 때 세관장한테 우리가 수입 신고한다고요. 그때가 재화의 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입 신고할 때가. 그러니까 보기 1번이 맞는 거예요. 2번. 자,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자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맞아요. 면제 대상에 써 있죠. 이게 또 외우셔야 돼. 단순하게 다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별도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보기 3번.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다 몽땅 다 더한 거예요. 옛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를 합판을 뺀으로 바꿨어요. 아닌가? 아무튼 아마 이렇게 났나 보다. 관세 과세 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뒤에 거 하나도 없이. 그게 틀린 보기로 아마 나왔었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아무튼 다 합하시는 거예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다 더하는 것이다. 보기 3번 맞는 거고요. 보기 4번.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자,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그랬는데 자, 해설지를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식이랑 뭐랑 납세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뭐로 연결이 돼요? 타 관세법에 따른 세관을 키워드로 잡아서 둘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가 수입식이라고요?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에 신고할 때. 언제 납세지라고? 어디가 납세지라고요?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소재지. 그러니까 요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보기 4번이 답이에요. 자, 문제 2번. 자, 국세기본법상 PPT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고요. 이거 뭐 단순히 다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제가 별도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틀린 것만 볼게요. 2번이 옳지 않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잖아요. 원천 징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원천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예요. 지급하는 때. 해설에도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설지에 보시면 제가 자동 확정 방식의 국세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이게 제가 왜 써놨냐면 보기 4번 때문에 써놨어요. 납세 의무의 그 확정 시기가 납세 의무 확정 시기, 성립 시기도 당연히 다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확정 시기도 정리하셔야죠. 확정 시기. 국세기본법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확정시키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둘을 나눈다 그랬어요. 확정시키는 주체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로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킨다 그러면 걔를 신고 납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 납세 방식의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무서에 대해서 신고할 때 확정돼요. 걔네들을 신고 납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경정으로서 확정시킨다. 그래서 부과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 결정 경정으로서 확정이 되고 부과가 된다 그러면 걔를 정부 부과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신고 납세 방식의 국세, 정부 부과 방식의 국세, 이렇게 나눠서 부른다고요. 신고 납세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소부. 이 바닥에서 주요 3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소부. 정부 부과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증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납세 의무자의 신고 혹은 정부의 결정, 경정에도 상관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자마자 자동으로 확정되는 국세가 있어요. 걔를 자동 확정 국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해설지에 그 볼드체하고 밑줄로 쳐놨죠. 제가 그냥 공부할 때 그냥 그 앞글자 따서 외운 건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으시면 다른 방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 방식대로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는 게 목적이지 이 방식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무튼 요거 자동 확정 방식의 국세까지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자, 문제 3번. 자,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죠. 대중 없어요. 그냥 막 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내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도 낼 때도 있고 성립 시기도 낼 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죠. 자, 저랑 이제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되죠. 1번이 옳지 않죠.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 포함하고요. 연대 납세 의무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설지를 보시면 그게 국세기본법 제2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긁어놓은 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괄호안을 보세요. 연대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다 포함한다. 3명 포함한다고요. 누구? 연대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렇게 다 납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퀴즈. 원천징수 의무자는 갑자기 생각나서 원천징수 의무자 있잖아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요? 납세자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납세 의무자 안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된다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예요. 해설을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걔도 납세자에 포함된다고 돼 있죠.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요? 원천징수 의무자요. 걔가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이지만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이게 기출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다. 이게 틀린 보기로 나왔었다고. 구분하세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문제 4번. 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고요. 옳지 않은 것만 보세요. 4번 보시면 뭐 다른 보기도 다 봐야 되나?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렇죠? 요 근로소득 공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충 계산한다. 그래서 얘를 계산 공제라고 한다고요. 근로소득 공제표에 따라서 계산 공제 해준다고요. 됐죠? 2번 일용 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맞아요. 다만 총 급여액이 공제액이 미달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공제액이 더 크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총 급여액이 15만 원보다 적다고요. 그러면 그 총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맞죠? 그렇죠? 공제액이 15만 원인데 총 급여액이 15만 원이 안 돼. 그러면 공제를 얼마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10만 원이요. 10만 원. 그런데 이런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15만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얘를 없는 걸로 본다고요. 없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 공제액을 10만 원으로 본다 그 얘기요. 그럼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니까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20만 원이 뭐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액이 총 급여액을 한도로 공제액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성격이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걸 못 보겠어요. 국어를 공부하시니까 다 알죠. 문법이 틀렸잖아요 지금 이게. 적용한다 해놓고 괄호가 오게 되면 마침표를 이때 쓰는 게 아니라 괄호가 끝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요. 이런 게. 아무튼 성격이 이상해서. 보기 3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죠. 그 한도는 우리가 못 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자 한도가 뭐다 이렇게 안 주고 그냥 한도가 있다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유로우시죠. 네? 우리가 외울 수 없으니까.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 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보기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거예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일용 근로자는 근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하면 그걸로 그냥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요. 그 과세를 무슨 과세라고 하죠? 분리과세라고 하잖아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 보기 4번의 뜻이 마치 이런 것 같잖아. 그러면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안 하면 근로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기 4번 얘기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의미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용 근로자는 아예 원천징수를 하든 뭘 하든 연명 지랄을 떨든 간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아니라고요. 공제 대상이. 왜? 종합과세가 아니니까.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됐죠? 보기 4번이 틀린 거예요. 문제 5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걸로 한다. 맞죠? 2번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영물을 제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주의하실 것,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재화를 주는 건 말 그대로 재화의 공급인데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요. 주의하시고요.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한다면 걔는 재화의 수입이냐? 제가 이거 부가가치세 기본 그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이게 물이에요. 물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땅이 있죠. 우리나라 이 배가 이렇게 여기 한쪽 띄어 있어요. 이렇게 배가 한쪽 이렇게 있죠. 아 너무 옛날 배인가? 조선 강국이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것도 너무 옛날 배다. 아무튼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요. 물건이 수출할 물건이 있어.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배에 실으면 걔를 선적이라고 하죠. 선적되면 수출된 걸로 봐요. 선적이 되면 수출된 걸로 봐서 우리나라 물건이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땅에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 물건,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떨어져서 배에 딱 실어지게 되면, 배에 싣게 되면 우리나라 땅을 딱 떨어진 거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드렸거든요.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보세요. 선적되지 아니했대요. 배에 안 실렸대. 그럼 아직 우리나라 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건이라고요.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데 그게 수입이에요? 수입은 외국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걸 수입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땅에 아직 붙어 있다고요. 선적이 안 돼 갖고 아직 우리 거요. 외국의 물품이 아니라고요. 선적되지 아니한 걸 다시 반입하는 건 수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기 4번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로 용역의 공급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죠? 종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인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얘는 종속성이잖아요. 종속성. 아니 누군가에 고용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속성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 6번.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기억부터 보죠. 기억.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그랬죠?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가 아니구나. 지난주구나. 아 지난주가 엊그저께인가? 모르겠다. 지난주에 했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1그룹에 있는 거잖아요. 토지 또는 건물. 이게 뭐야? 부동산이었잖아. 저 건물에는 뭐가 포함돼요?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그리고 구축물이 포함된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 맞네요. 니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긴 한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등기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세트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냥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딸랑 외우면 안 되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그때 드렸잖아. 뭐 양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양도의 정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 요게 양도의 정의로 돼 있다고요. 분명히 양도의 정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등기 등록 관계 없다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양도 만약에 등기가 된 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양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등기를 안 할 거고, 등기를 안 하면 세금 관리가 힘들어지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특별하다고요. 얘는 등기가 돼야 돼요.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제가 막 지상권이랑도 막 비교했었잖아요. 등기된 지상권은 과세 대상이냐? 과세 대상이다.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은 과세 대상이냐? 과세 대상이다. 근데 걔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지. 지상권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하시고. 자, 디귿.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리을.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요. 단독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리고 기억만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문제 7번.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1번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 직원이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이라면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직원님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고 일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접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접대비로 보는 게 맞고요. 2번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다. 주주가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라고 하는 건 개인 접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접대비를 왜 법인이 지출해요? 걔는 개인 목적 접대비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할까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주주가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법인, 주주의 뭐라고 할까? 뭐 다른 뭐 A 법인이 A 법인 주주의 지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이렇게 지출했다고요, 접대비를.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왜 분필을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 말고 하나를 쓰면 다 써야지 왜? 그 얘기는 법인이 주주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줬단 얘기잖아요. 그거랑 경제적 실질이 똑같잖아요. 법인이 주주에게 주는 돈 왜 줄까? 이 돈이 배당과도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접대비, 배당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너 주주가 지출할 접대비를 네가 지출했어? 그러면 너는 주주에게 돈을 준 거니까 주주에게 준 돈 배당, 난 배당으로 볼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고. 자, 보기 3번.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전 외의 자산으로 줬다는 얘기는 현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현물 기부금을 얘기하는 건데 현물 기부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죠. 제가 법인세법 수업하면서 접대비랑 기부금 하면서 현물 접대비, 현물 기부금을 한꺼번에 정리했다고요.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자, 법정 기부금이 있어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있죠. 그런데 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가 기부를 하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있어요? 또 비지정 기부금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접대비.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자, 기부금이랑 접대비를 현물로 줬다. 그러면 법정 기부금하고 특수 관계가 없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그 기부한 기부금, 얘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부 또는 내가 또 기부한 그 현물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가 그리고 장부가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해요. 장부가액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시가에 따라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요. 3번 틀렸고 4번. 제가 해설지에다도 그거 현물 기부금하고 현물 접대비 그거 구분해 놨어요.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보기 4번 보세요.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라 그랬고요. 접대비는 발생주의라 그랬어요. 자,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면 아직 돈이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요 미지급금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될 때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계상했을 때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문제 8번. 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자, 환급이 얘기가 나온다. 환급 또는 뭐 환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럼 제가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대응 논리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대응 논리? 대응. 뭐 옛날에 손금 불산입됐던 게 환입 또는 환급됐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 손불, 입불 이렇게 이렇게 손금에 산입됐던 것이 환입 또는 환급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손금 산입이니까 입금 산입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딱 대응시켜서 외우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대요. 손불이잖아요. 걔가 환급됐다고 그러면 입불이라고. 입금에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입불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니은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자본 감소래요. 자본을 그러면 일단 감소시켜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다. 재무상태표에 납입자본, 자본을 볼 거예요. 자본 쪽을 보면 자, 뭐가 있어요? 납입자본이 있다고. 이 납입자본 안에 뭐가 있어요? 자본금 있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있어? 이익잉여금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있죠. 이렇게 자본 감소를 했는데 결손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감소시켰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자본금을 줄이면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지금 결손이 나고 있었는데 결손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겠죠? 요 마이너스 금액이랑 퉁쳤다고요. 이렇게 줄인 금액을 여기다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결손을 제로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을 줄이면서 결손금에 충당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감자라고 한다고. 감자. 근데 감자를 자본금을 줄이려면 주주로부터 우리가 주식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와서 그 주식을 확 찢어야 자본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와야 된다고요. 그럼 주주에게 주식을 사올 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는 감자를 유상감자라고 하는 거고요. 돈을 안 주고 사오는 감자를 무상감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 주금에 반환에 든 금액, 얘가 뭐냐면 주주에게 주는 돈이에요. 주식의 소각에 대한 대가라고요. 주식의 소각 확 찢어버리려면, 확 불태워버리려면 주주한테 주식을 사와야 되잖아요. 주식 사올 때 그 소각에 든 금액이라고 하는 건 그 주식을 사올 때 들어가는 그 돈, 감자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의 소각이나 주금에 반환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자 대가와 결손 보존에 충당한 금액, 결손 보존에 충당한 금액이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면서 결손금에 충당한 거니까 결국 이 결손 보존에 충당한 금액은 자본금 감소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 대가, 자, 감소액이 자본의 감소죠. 자본의 감소액이 결국 요 충당한 금액이고요. 이 자본 감소액이 감자 대가를 초과한대요. 회계 처리로 보게 되면 자본금을 이렇게 줄였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감자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 800원이요. 그럼 이 경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죠. 자본 내 감소액이 내가 지급한 주금에 반환 주식의 소각에 든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쪽 대변 잔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얘가 감자 차익이요. 니은은 감자 차익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에? 여기까지가 감자 차익의 정의라고.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에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 얘가 감자 차익의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잖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 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설명이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배당 금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입금에 산입해야 하는 게 맞아요. 리을,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맞아요.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고 기억만 틀렸네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9번.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 해보면 되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했잖아요. 아, 당기순이익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다가 가산조정인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그리고 차감조정인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겠네요. 1억 원이래요. 100만 단위로 쓸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푸실 때도 그냥 옆에다 그냥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일단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있는데 그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산했대요. 그런데 괄호 안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평가 이익이 아니래요. 자, 평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보험업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 이익은 인정한다고요. 얘가 근데 보니까 법률에 규정에 따른 평가 이익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하면 안 되는데 수익으로 계산했잖아요. 수익에서 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보험업법
그 밖에 기타 법률에 따른 평가라 하더라도 뭐만 인정해요? 평가 이익만 인정하는 거예요. 평가감은,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개죠. 첫 번째 요건 뭐? 보험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야 된다. 두 번째, 평가 이익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자,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소액주주 임원이라면 사택 유지비 손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따로 조정할 거 없고요. 네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손금 인정되고 할 거 없고, 자,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런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걔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도 조정할 거 없네요. 그럼 결국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이 각서면도 소득금액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자,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국세기본법 수업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부분 강의하면서 이것까지 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기법만큼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딱 이 부분이. 그게 시험에 났어요. 신이 들렸나 봐. 신내림을 받았나. 뭐냐면 제가 그래서 법인 그 국세기본법 법조문을 갖고 왔어요. 그 저기 문제 10번 해설해 보시면 그게 저기 국세기본법 법조문인데 81조의 11을 보시면 통합조사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길 좀 볼게요. 1항을 보세요. 1항. 법조문에서는 동그라미 1번 제1항을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제1항 거기 보시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통합조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3항에 와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걸 이제 부분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분조사라고 하고요.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쫙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생략했어요. 생략했고 그 3호, 제3호를 보시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 경우가 있거든요. 요 경우에 이제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 10번의 보기 3번. 응? 보기 3번이 여기 나온 거라고요. 지금 일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기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제4항을 가보시면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리를 해보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통합조사가 원칙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2, 3, 4, 5, 6호에 해당하면 부분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 10번에 보기 3번에 뭐라 그랬냐면 문제 10번에 보기 3번을 보세요.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 경우가 제3호에 해당한다고요. 제3호에. 그래서 부분조사를 할 수 있긴 한데 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4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분 조사를 할 수 있긴 한데 3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부분 조사를 하게 되면 같은 세목 같은 기간에 대해서 2회 이상 2회 초과하여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2회를 초과해서 부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부분 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부분 조사를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회 부분 조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낸 거예요. 보기 3번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사유로 인한 부분 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할 수 없다고요. 3호부터 6호까지는 그걸 낸 거라고요. 문제 10번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국세기본법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엽적이긴 한데 설마 이것까지 낼까? 근데 이렇게 내면 되게 문제 내기 좋거든요. 문제 내기 좋다는 말은 사람들이 틀리기 쉽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나왔죠. 그게 어찌됐든 그래서 요거를 좀 이 기회에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11번 볼게요. 11번. 자, 법인세법령상 즉시 상각의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1번. 자,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했다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옛날에 저게 3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가 600만 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튼 저기서 말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 몽땅 다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00만 원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수익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몽땅 다 합쳐서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다음 보기 2번.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맞아요.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에요. 제가 해설에다가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인지 써놨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써놨으니까 그걸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일단 보기 4번.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 1,000원 얘를 공제한 금액만 송금에 산입하는 거니까 이 1,000원만큼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요 1,000원을 뭐라 그랬냐면 비망 금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 12번. 자, 국세징수법령상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자,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보기를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제가 별도 설명은 안 드리고 문제 12번에 그 해설을 좀 보세요. 제가 그 국세징수법 18조 조문을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냐면 그 볼드체로 제가 해놨죠. 밑줄 쳐놨죠. 자, 납세 담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세 담보를 열거하고 있다고요. 열거돼 있는 대상 이외에는 납세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너 납세 담보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호 금전부터 제6호 보험까지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해야 돼. 왜냐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랬으니까 열거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기 2번을 보세요.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열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 2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보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 13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죠. 그냥 틀린 것만 볼게요. 4번. 자, 공적연금 소득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에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사적연금이요. 자, 공적연금은 언제를 귀속시기로 하죠? 해설지를 보시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돼요.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4번이 틀렸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 14번 볼게요. 자, 법인세 사업연도하고 소득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저랑 보기 3번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이렇게 하고 뭐 폐업인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내용 없어요, 법에. 소득세법에 이런 내용 없다고요. 해설지를 보세요. 자, 소득세법의 과세 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딱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자, 원칙이 뭐다?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다. 얘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출국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문제 15번. 지정 납부 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1, 2, 3번 다 맞고요. 맞는 보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보충 설명 드릴 것도 없어요. 보충 설명 드릴 것도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기 4번 보세요.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국기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그리고 정지사유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해설지에다가 제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를 써놨어요.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요 4가지의 사유로만 중단되는 거요. 법에 딱 그렇게 4가지만 열거되어 있어요. 지정 납부기한의 연장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자, 문제 16번.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저랑 그냥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 다 볼까 이거는? 대손금은 좀 중요하니까. 자, 보기 1번 보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문대에 송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이게 뭐야? 신고조정사유잖아. 대손금, 대손사유가, 대손사유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해설지에다가도 대손사유를 갖다 적어놨어요. 그게 좀 양이 많긴 한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사유가 2가지가 있다고요. 신고조정사유하고요, 결산조정사유가 있어요. 결산조정사유는 결산서에 반영한 때, 아무리 결산조정사유,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죄송합니다.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손금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사유가 몸 관리 잘하세요. 사유가 발생했다. 결산서에 반영했다.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조정사유라고요. 결산조정사유의 해설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가 다 결산조정사유예요. 신고조정사유는 사유가 발생했다.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손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돼요. 결산서에 반영한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조정사유인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 제1장에서 공부한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그거랑 논리가 똑같아요. 결산조정사유는 결산서에 반영해야 대손사유로 대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고조정사유는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셔야 돼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은 신고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해야 돼요. 맞아요? 퀴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걔는 신고조정 사유일까 결산조정 사유일까? 걔도 신고조정 사유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상법이든 민법이든 다 필요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뭐예요? 신고조정 사유예요. 보기 2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틀렸죠. 자, 뭐예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요, 신고조정 사유가 아니라 결산조정 사유. 결산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하고 결산서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무조건 하는 거 아니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결산조정 사유는. 자,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 3번.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채무자의 파산, 결산조정 사유예요. 그 해설지 보시면 결산조정사항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채무자의 파산 있죠? 결산조정 사유라고요. 자, 보기 4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맞아요. 얘도 결산조정 사유라고요. 이렇게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공부하실 때 세법 이게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런 문장 중간 중간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괄호를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글이 잘 안 읽혀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봐.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괄호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지?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괄호 같은 게 나오면 괄호를 그때 같이 읽는 게 아니고요. 괄호를 일단 제끼고 요렇게 일단 읽는 거예요. 아까 저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아, 그렇구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괄호 안에 문구가 있네. 이러면서 괄호를 마지막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채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나 보네.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그렇구나. 원칙은 요렇게 되면은 송금인데, 그 채권 중에서 요런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요렇게 읽으시는 거라고요. 괄호 중간에 괄호가 이렇게 있으면 쭉 읽어나가지 마시고요. 그럼 문장이 안 읽혀요. 자, 문제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대요. 겸용사업자네요. 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걸 주의하셔야 돼요. 뭐 없느니 뭔데 뭘 주의하라 그래. 저기 뭐냐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막 공부하시고 계산 문제도 막 공부하시고 그러면 대부분의 계산 문제가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봐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습관이 돼갖고 대부분의 문제가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보니까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막 이게 익숙해져갖고
실전에 가면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급해져갖고 문제를 대충 막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이 없는이 있는 으로 보여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진짜. 제가 경험자예요, 경험. 저라고 뭐 안 그랬겠어요. 저도 세무사 공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보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 없는이 있는으로 보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막 계산하면 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있는으로 한번 해놓고 풀어볼게요. 답이 있는지. 보기에 분명히 그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문제죠. 그러면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걸로 착각하고 열심히 잘 풀어서 답도 딱 찍으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야, 내가 올해 합격하는구나. 야, 올해는 나의 해구나.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 명단에 내 이름은 없고 ARS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는 차갑고 막 그런 거죠.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분 30초인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1분 30초 얘를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7대 3의 비율로 쓰셔야 돼요. 이 7이 뭐냐면 문제를 읽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잘 읽으면서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까? 얘의 본질이 뭘까? 뭘 물어보는 걸까? 인사이트를 키워야 돼요.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확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시험은 복잡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거꾸로 가잖아요. 비율을. 문제 읽는 시간을 3, 푸는 시간을 7.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푸는 시간을 오래 해야지. 문제를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읽으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헤맨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 꼬이고 저 문제 꼬이고 막 아우 나는 이제 좆됐어. 아유 그 욕하면 안 되지. 나는 참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면 요 속도가 확 올라가요. 문제 푸는 속도가.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없느냐? 불공제액 물어보고 있어요.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단위 10,000원이고요. 공급가액 매입세액이 있어요. 지금 매입세액 물어보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없는 공급가액도 아니고 매입세액이에요. 지금 문제 잘 읽으셔야 돼. 또 공급가액으로 신나게 풀지 말고요. 자,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불공제액이 아니에요. 면세사업에 대한 건 공제받지 못하죠. 그리고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한 게 있는데 실지 기속이 불분명하대요. 그렇겠죠. 분명한 건 안 내겠지. 분명한 건 낼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불분명한 게 있다. 20만큼. 매입세액의 안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 그랬어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여기 있잖아. 그래서 공급가액을 준 거네. 전체 500. 그 중에 불공제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몇 퍼센트? 40%. 그러면 800만 원이 불공제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800만 원이래. 8만 원. 그래서 10만 원, 8만 원 또한 18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죠. 공제액, 매입세 공제액을 구해볼까요? 이건 불공제되는 경우고. 공제되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과세사업은 공제가 되죠. 면세사업은 공제가 안 되죠. 공통은 20만 원이 있는데 공급가액 비율로 환분한다. 나는 매입세 공제액 구하는 거니까 이번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분자에 올려야 돼요. 그럼 60% 그러면은 12만 원이 공제액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 37만 원 될 텐데 보기에 없네. 요게 만약에 보기 4번이 37만 원이었으면 사람들이 다 4번 딱 찍고 행복해하는데 행복해하고 다 떨어지는 건데 아쉽네.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맞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주의하실 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는 다 얘기할 필요 없고,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얼마? 5만 원 미만이면은 안분 안 해요. 만약에 요 금액이 5만 원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렇게 안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떨 때 안분을 생략하는지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8번. 자,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이것도 그냥 저랑 맞는 것만 보세요. 맞는 것만. 맞는 거?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틀린 보기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1번 보시면, 수시 부과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시 부과, 과세 기간 중에 수시로 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해갖고 내가 세금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대. 그럼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하러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죠? 할 필요가 없죠. 1번 틀렸죠. 2번, 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부담부 증여예요. 그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번,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일이 아니라 30일이요. 보기 4번은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19번. 부가 같이 세법 영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보기 1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다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 해설지에 써놨어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보기 2번.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특례,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맞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치면 무조건 이거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간주임대료도 그랬고 BOT 방식도 그랬고 헬스장 이용권도 그랬고 기억나시죠? 공급시기 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요. 3번이 맞네요. 4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요. 그런데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그림을 그려볼까요? 완성도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10% 완성했을 때 얼마를 받기로 했고
70% 완성했을 때 또 얼마를 받기로 했고, 자, 100% 완성이 됐을 때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요게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래서 요게 다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되는데, 그런데 뭐래요? 실제로 100% 공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던, 예를 들어 12월 30일이라고 해보세요. 요때 100% 공사가 완성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한 9월 30일 날 완성이 된 거예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 실제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계속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고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실제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온다면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 때를 보는 거예요. 요 때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20번. 문제 20번. 자, 소득세법 영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소득 자료에 의해서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필요경비의 공제 요건은 충족하고요.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기타 소득 금액 관련해서 정리할 사항이 있죠. 뭐 무조건 종합과세냐? 무조건 종합이냐? 무조건 분리냐? 혹은 조건부 분리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제 필요경비 정리하셔야 돼요. 의제 필요경비로서 60%를 인증해 주는 것과 80%를 인증해 주는 것들이 있었죠.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얘 못 풀어요.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이 있대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 조건부 대상이죠. 조건부 대상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왁구를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나?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자,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뇌물 등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요. 써놓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법정 사유, 법정 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받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외의 것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조건부 분리과세는 왜 조건부 분리과세요?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요.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이 얼마다? 300만 원이요. 기타 소득금액 계산 문제가 나왔다. 요거 빠르게 적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산업재산권의 양도래요. 뇌물 아니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거 아니죠? 소기업, 소상공인 아니죠? 그럼 여기에 적어야 된다고. 여기에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얼마 받았대요? 300만 원 받았대요. 100만 원 단위로 쓸게요. 300만 원. 자, 그런데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무형자산의 양도로 인해 무형자산의 양도에 해당해서 의제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최소 필요경비를 60%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필요경비보다 더 크다면
더 큰 금액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 의제 필요 경비로 계산이 되고요.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가 150만 원이죠. 그럼 둘 중 큰 금액은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8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300만 원에서 180만 원 필요 경비 빠지니까 12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두 번째,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이 있대요. 원고료 300만 원. 얘도 60%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애예요. 300만 원의 60%가 얘도 180만 원일 것이고,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만 원이잖아. 이때도 180만 원, 둘 중 큰 금액이 180만 원이니까, 그럼 이때도 1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세 번째,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가 있대요. 강연료 얼마 받았어요? 400만 원 받았죠. 강연료에 대해서도 60% 필요 경비를 의제해요. 400만 원의 60%, 최소 240만 원만큼은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그런데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100만 원. 그러면 필요 경비로 둘 중 큰 금액은 240만 원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240만 원 빼니까 금액이 1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 발명 보상금 400만 원이 있는데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없대요. 직무 발명 보상금도 기타 소득이긴 한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400만 원이잖아요. 비과세. 그럼 얘들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다 합하면 얼마예요? 여기 24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300만 원을 초과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400만 원이 답이요. 답은 2번. 이렇게 됐죠? 마지막으로 감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번 시험에 대한 감상. 이게 필수 과목이 되고 첫 시험이죠. 그렇죠? 저의 감상은 세법 문제를 딱 풀고 제가 느낀 감상. 아름다웠다. 자애로웠다. 생각돼요. 쉬웠다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필수 과목으로 바뀐 이후에 첫 시험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뭐 9급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9급은 난이도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산 문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7급이라면 7급 시험이라면 뭐 이번에 또 시험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됐어요. 9급 얘기하는데 7급 뭐하러. 됐어. 아무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 감상엔. 그리고 뭐 저도 강사지만 강사들이 이번 난이도가 상이에요, 중이에요, 하예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강사가 아무리 상이라 그래도 내가 쉬우면 한 거예요. 그냥 강사가 아무리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하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본인이 어려우면 상이에요. 남들이 그 말해주는 체감 난이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체감 난이도, 내가 느끼는 난이도잖아요. 내가 느끼는 건 나의 체감과 다른 사람의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남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나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나?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쉽고요. 본인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강평을 바로 올렸어야 됐는데 많이 늦어졌어요. 제가 아파갖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험부터는 제가 강평을 좀 빨리빨리 올릴게요.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